자, 윤모 데뷔 요약본 이렇게 쭉 있죠. 오늘은 딱 삼국시대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먼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여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주먹도끼, 찢게, 찌르게 이런 표현 나오면 아 구석기구나 하셔야 되고요.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키포인트죠. 그리고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동굴 같은 데서 그냥 자거나 아니면 막 지은 집 해서 막집에서 자거나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렵과 채집. 수렵이라는 거는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 그리고 채집은 어떤 뭐 열매나 이런 것들 따먹는 거 이런 거를 채집이라고 하고, 농사를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축을 기른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야생에서 나는 대로 잡아서 먹고 따먹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벽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동굴벽화는 동굴에 살았잖아. 그러니까는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이게 동굴벽화야.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썼죠. 간석기를 썼다는 건 이제 돌을 그냥 깨트려서 돌의 어떤 일부분을 떼어내서 쓰는 뗀석기에서 이제 돌을 더 정교하게 갈아내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곡식 같은 걸 갈아서 쓰는 갈돌, 갈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의복생활. 옷을 지어서 입었다.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을 때 가락바퀴에다가 뭐 실을 감아서 쓴다거나 뼈바늘로 그 지금 바늘로 바느질하듯이 바느질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착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드디어 이제 정착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정착생활을 하게 되느냐? 밑에 농경과 목축 있죠. 다 이어지는 이야기야.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키울 수 있게 됐어. 키울 수 있게 됐다는 건 그걸 다 데리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여기저기 옮겨다닐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밥이 나와. 그러니까는 굳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 따먹고 저것 따먹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왜 이동 생활을 하게 됐냐면 거기서 따먹고 잡아먹고 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게 고갈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이제 거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옮겨야 돼. 이랬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면서 굳이 안 옮겨도 돼.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니까 막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하면서 모여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부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는 좀 오래 거주하게 되니까는 집을 더 정교하게 지어서 움푹 파가지고 바닥을 파서 공간을 더 넓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움집이라고 하고요. 보통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 이런 데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기 굉장히 중요하죠. 빗살무늬 토기 보면 굉장히 뾰족하게 생긴 밑바닥이 있고, 그리고 막 그 무늬가 그려져 있는 그런 토기잖아요. 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냐? 아까 그 강가, 해안가 이런 데면 모래가 있죠. 그 모래에다가 이걸 박아서 썼다라는 거.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게 원시 신앙이에요. 어떤 원시 신앙이 있느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는데요. 애니미즘은 애니바리, 그러니까 모든 곳에 어떠한 정령이나 수호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연물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물을 숭상하고 자연물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애니미즘은 어떤 뭐 바람, 뭐 산 모든 것들을 다 숭상했다면, 토테미즘은 각자의 부족이 숭상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단군 신화 보면은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곰을 숭상하는 집단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떤 특정한 동물, 특정한 식물을 자신의 토템, 자신의 어떤 부족의 어떤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토테미즘이라고 하고요. 샤머니즘은 샤머니 영어로 무당이죠. 그래서 무당이나 영매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샤머니즘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이제 구리, 주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속
기를 드디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동기를 무기나 제사 도구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되게 이쁜 거 쓰고 막 그러잖아요. 막 거울 같은 거, 청동 거울도 있고요. 청돌 방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이 그 초록색이고 되게 맑고 이쁜 색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제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동이라는 것 자체가 금속이잖아. 구하기 사실 쉽진 않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교한 조작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진 않고 일부 계층들이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밑에서 보게 될 계급 사회에서의 어떤 지배장, 군장, 지배자, 어떤 군장 이런 사람들이 쓰게 된다. 그래서 무기나 제사 도구로는 쓰긴 쓰는데 농기구로는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왜? 청동기가 사실 철처럼 그게 단단하진 않아요. 되게 무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땅에 내려 박으면 청동기가 휘어요. 부러지거나. 그럼 얘는 지금 농기구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일단 농기구로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굉장히 귀하니까. 근데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때까지는 농사는 석기로 했다. 그래서 석기로 했던 석기로 된 농기구 중에 반달돌칼이라고 있어요. 이 반달돌칼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정말로. 달을 동그라면 그걸 딱 반 쪼갠 것처럼 생겼고 거기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거든요. 거기에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손잡이로 써가지고 별을 벤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청동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비파용 동검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벼농사 짓고 되게 좀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갖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먹고도 남는 게 생겨. 이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는 게 생기니까 이걸 모아놓겠죠. 이걸 모아놓으면 이걸 이제 재산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계급 사회가 됩니다. 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배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큰 통솔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때는 점점 사회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배자 없이는 사실 굉장히 사회를 통솔하기 힘들기 때문에 군장이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군장 특성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재정일치예요. 재정일치라는 건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의 힘을 받아서 정치를 한다거나 신의 권리를 받아서 정치를 한다거나 해서 신정정치, 신권정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왜 이런 유물 중에 하나냐. 고인돌 보면 겁나 크죠. 겁나 크잖아요. 그 고인돌은 엄청 큰 돌을 사람들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 죽은데 그러니까 죽은데 위에다가 무덤처럼 쌓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한테나 그런 고인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지배자, 군장의 무덤에다가 이제 고인돌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인돌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통솔할 수 있었다는 건 당연히 지배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조선. 청동기에서 시작해서 철기 때 망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의 지배자로 흔히 단군 왕검이라고 하죠. 단군 신화 들어보셨지? 그래서 여기서 단군 왕검은 단군은 제사장을 말하고요. 왕검은 왕, 지배자를 말해요. 그래서 얘도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왜? 청동기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팔조법이라는 게 나오면 고조선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살던 우리 한반도 땅에서 잘 살던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였지만 나중에 저기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해와요. 와가지고 왕을 쓸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쿠데타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고조선 밑에도 짜바리 나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한국에, 한반도에. 그 나라들 사이에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길을 막아. 그러면 길을 막아놓고
그냥 나한테 팔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못하게 해. 그래서 자기가 사서 더 비싼 값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중개무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으로 계속 번성을 하는데 이게 중국의 한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계속 비싸게 파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군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사군은 그냥 행정 단위예요. 뭐 대표적으로 낙랑군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러 나라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변환진에서 사만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여랑 고구려입니다. 사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옥저랑 동해는 웬만하면 안 나올 거고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옥저나 동해는 5가지 선지 중에 오답 선지로 출연할 가능성은 있지만 앞부분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부여랑 고구려 사만만 잘 알아두세요. 부여는 영고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이름이 영고였구나.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출도라는 거. 사출도가 뭐냐면 귀족이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해서 마시성을 가진 뭐 우시성을 가진 저시성을 가진 구시성을 가진 어떤 각각 귀족이 있으면 얘네들이 연맹해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왕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족들이 그냥 왕을 뽑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왕은 어떤 수도 정도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각 부족이 다스리는 이런 형태를 가졌다. 그래서 사출도라는 키워드를 아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순장. 지금 순장이라는 게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왕이 죽어요. 그러면 왕 신하도 묻고 왕의 여자들도 묻고 왕의 자식도 묻고 다 묻어버려. 이런 걸 순장이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제사는 동맹이라고 있어요. 아, 고구려의 제사는 동맹이구나. 그리고 얘도 오부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5가지 부족이 연맹해서 세운 국가다라는 거.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제사는 좀 알아두세요. 영구랑 동맹이랑. 그리고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였습니다. 나머지는 재정 일치 사회예요. 고조선에서 그냥 쭉 이어와서 제사를 하는 애가 왕이야. 그냥 이런 사회였는데 사만은 아니에요. 사만은 제사를 하는 놈이랑 정치를 하는 놈이랑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냈던 놈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제사를 했던 사람이 천군이에요. 제사를 했던 사람을 천군이라고 하고요. 이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 보면 그 국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교황청이 있는 국가 있잖아. 거기는 이탈리아랑 다른 나라로 신성한 구역으로 어떤 아예 독단적인 구역이란 말이야. 굉장히 독립적인 구역이란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신성 지역으로 그 천군이 다스리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쳐서 소도로 들어가. 그러면 왕이 걔한테 어쩔 수가 없어. 왜? 여긴 신성 지역이니까 정치적 지배자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 그런 지역이 있구나. 소도라는 게 있구나. 소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삼국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나온다면 가야예요. 근데 가야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어제 육모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가야는 어떤 나라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철. 가야 하면 철이에요. 철이 굉장히 고급진 철을 사용하고 철을 굉장히 잘 만들었던 국가가 가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있어요. 뭐 태조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있는데 광개토대왕, 장수왕 잘 알아두세요. 소수림왕은 중앙 집권을 한 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왕이긴 한데 아마 내면 여길 내지 여길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냥 읽어두세요. 태조왕은 상관없고요. 필요 없고요. 자, 광개토대왕.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들어봤죠? 그 광개토대왕입니다. 만주라는 거는 고구려 위에 중국 쪽으로 이어지는 그 땅을 말해요. 그 땅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던 왕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우명 그릇이라는 어떤 유물이 나오고 이거랑 관련된 국가 어디야 하면 고구려구나. 광개토대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 장수왕은요, 남진정책이라는 걸 펼쳐요. 남진정책이 뭐냐면 남쪽으로 진출하자는 거예요. 고구려는 제가 지도를 안 그려놨네요. 아쉽게. 고구려는 위쪽에 있고요. 백제가 아래쪽 중에서 왼쪽에 있어. 그 서울 있는 쪽을 백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라는 경주 있는 쪽, 오른쪽 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려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다가 이번엔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자. 광개토대왕은 만주로 갔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장수왕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한강을 먹자 해서 남쪽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남진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원래 한강은 백제 거였는데 고구려가 한강을 뺏어요. 장수왕 때. 그리고 평양천도. 자, 수도를 알아두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수도를 알아두면 되게 좋은데 고구려는 평양성을 잘 알아두면 돼요. 평양성, 국내성 얘기 나오면 이거 고구려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뭐 졸본 얘기 나오면 고구려구나 생각해도 좋지만 국내성, 그러니까 수도 얘기가 나오면 그 키워드를 보고 이게 무슨 나라인지 맞추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아무튼 평양성으로 천도한 왕이 장수왕이구나. 그리고 걔가 평양성으로 천도를 한 다음에 남쪽으로 진출해서 결국 한강을 먹었구나. 원래는 국내성은 더 위쪽에 있어요. 평양성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기 더 수월하게 만든 거야.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유물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에 대한 어떤 업적을 칭송하는 비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세웠냐면 업적을 칭송하는데 장수왕이 칭송하는 거야. 광개토 대왕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내용이 막 있는데 이거 내용에서 빈칸 뚫어놓고 이 내용이 설명하는 왕이 누구냐고 하면 광개토 대왕이겠지만 이 유물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건 장수왕인 거예요.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고구려 맞출 수 있어요. 다음 백제입니다. 백제 수도는 처음에 한성은 한양, 서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 한강을 먹고 있던 처음부터 먹고 시작했던 게 백제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고구려한테 한강을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세력이 약해져서 웅진이라는 밑에 쪽으로 더 내려가게 돼요. 밑에 쪽으로 더 내려가서 어떻게든 좀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갖췄다고 생각했을 때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고 사비성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천도를 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때부터 백제가 조금 어깨를 다른 나라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이왕, 근초고왕 뭐 나올 수 있어요. 고이왕은 안 나올 거고요. 근초고왕 나올 수는 있습니다. 꽤 유명한 왕이에요. 마한을 먹은 왕인데 아까 봤던 여기서 마한을 먹은 왕이 근초고왕. 그래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마한을 먹었다 라는 설명이 있으면 이거 백제구나 정도만 알아둬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요 진짜 나와요. 진짜 무령왕은 무령왕도 중요한데 무령왕 릉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되게 막 일본이랑 친했다, 왜랑 친했다라는 어떤 서술이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뭔 소리냐? 뜻은 몰라도 되고요. 22담로라는 것을 그냥 어떤 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왕족을 파견했구나. 그냥 22담로 나오면 무령왕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백제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성왕은 이 사람도 한계 이것저것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한성에서 털리고 웅진으로 도망왔다가 이제 조금 힘을 키워서 사비로 간다. 힘을 키워서 사비로 간 게 성왕이에요. 그냥 성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백제군을 생각하면 되고 사비라는 키워드 나오면 백제군을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면 됩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 알아두세요, 그냥. 자, 신라. 내무랑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왜 썼냐면요. 고구려에서 이 호우명 그릇 있잖아요. 이 호우명 그릇이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준 다음에 신라한테 선물까지 줘요. 막 신라가 털리다가 고구려 와가지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도와주고 나서 이제 신라가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선물을 주는데 그게 호우명 그릇이에요. 그걸 누가 주냐? 광개토 대왕이 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받은 왕이 내무랑이다.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신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왕이라는 칭호 있잖아요. 왕이라는 칭호를 되게 쓰는데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러다가 왕이라는 칭호를 지증왕이라는 왕 때 처음 쓰거든요. 그냥 들어두세요.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를 되게 오래 걸렸다 이런 서술이 신라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칭호가 변화하는 과정이 어떤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흥왕, 진흥왕 잘 알아야 되는 왕이고요. 그냥 금강가야를 멸망시켰고 대가야를 멸망시켰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누가 어디를 멸망시켰다까지는 몰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왕을 잘 알아야 되는 건 광개토대왕 장수왕 고구려예요. 근데 신라나 백제는 왕이 누구냐는 잘 안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가야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고 하면 신라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가야는 어떤 나라였냐? 철을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였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김유신, 김유신, 김춘추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김유신이랑 김춘추 이 삼국통일의 1등 공신들입니다. 삼국통일 누가 했는지는 알잖아. 신라가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삼국통일을 굉장히 이 삼국통일 이뤄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김유신, 김춘추예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김유신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고요. 키워드로. 김춘추란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김춘추는 나중에 이름이 태종 무열왕이 돼요. 통일신라의 무열왕이 되거든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별표는 삼국통일 과정이에요.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대로 쓰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문에서 봤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한국사 지문에서 살수대첩, 을지문덕, 고구려랑 수랑 떴다. 안시성 전투, 고구려랑 당이랑 떴다. 이런 거 표현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 당이랑 대립했던 건 보통 고구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랑 당이 털리니까 수랑 당은 중국의 나라들이거든요. 이 중국이 계속 털리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라의 아까 말했던 김춘추가 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하자 해서 실제로 신라랑 당이 연합을 하게 돼요. 이걸 나당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쳐요. 백제가 멸망해요. 고구려를 쳐요. 고구려가 멸망해요. 그리고 백제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이제 신라가 당이랑 약속했던 건 그냥 고구려 땅 정도? 그러니까 위쪽 땅만 너한테 줄게 였는데 당나라는 다 먹고 싶었어. 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반도를 아예 꿀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이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나당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신라랑 당이랑 떴었던 거고요. 신라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서사 알아두면 좋고, 이 서사에서 매수성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신라가 이겼고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북국 시대 얘기하다 보면 고려까지 갈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여기 삼국 통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작년 6월 모의고사 시험이고요.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보고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 이 얘기도 안 했네. 연천 전곡리 유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주먹도끼가 나올 거야. 연천 전곡리 유적만 딱 던져놓진 않아. 근데 이 키워드 보면 구석기구나, 주먹도끼구나 생각하면 되긴 해요. 근데 표현들 더 봅시다. 되게 다 던져줘요. 동굴과 막집 등에 머물렀다. 주먹도끼, 찌개, 하나 더 찌르개 등의 뗀석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주먹도끼 생각하면 되고요. 자, 1번 불교 행사로 팔관회와 연등회를 열었다. 고려인데요. 이렇게 자세한 거 있잖아요. 사실 선지로 잘 안 나와요. 내가 짚어준 거 외에는 잘 안 나와.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 선지는 아니야, 사실. 근데 일단 고려입니다. 일단 얘는 땡이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고인돌 하면 누구? 어디? 청동기. 청동기엔 군장이 나왔고 그 군장의 무덤에 고인돌을 세워줬다. 고인돌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다. 깜짝아. 자,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 수렵을 사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냥과 채집을 했다. 이동 생활을 했다. 구석기죠. 3번 맞습니다. 모내 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했다. 이런 거 표현 잘 몰라도 되는데 아마 조선 후기 정도. 근데 이런 자세한 것들, 안 짚어줬는데 자세한 것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정답 선지를 보통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나라별로 독자적인 제천 행사를 거행했다. 이거는 철기 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시대가 겹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청동기, 구석기, 철기 시작 부분의 여러 나라의 성장,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기가 좀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헷갈릴 수는 있어도, 물론 1번은 잘 푸셨겠지만 뭐 불교 행사로 팔관의 연동회를 열었다. 고려 너무 멀지 않아요? 구석기랑 고려랑 너무 멀잖아. 이런 선지들이 자주 나온다고.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땡땡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근데 김해네? 김해하면 사실 알아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김해라는 키워드도 알아두세요. 무슨 나라인지 볼까? 뭐 쭉 잘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 질 좋은 철과 우수한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나 뭐 소멸하였다. 가야입니다. 가야하면 철, 아까 얘기했던 철, 그리고 김해까지 생각하면 좋아요. 김해 김씨들 가야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김해까지도 알아두면 너무 좋은데 가야잖아요? 그럼 금관가야 등 여러 소국 연맹을 형성하였다. 얘기했죠. 3차에 거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고려예요. 인재 양성기관으로 국학을 두었다?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고려던가 통일신라던가 통일신라였던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아요.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표현도 잘 안 나온다고.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발해입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조선 때나 돼서야 8도로 나누게 돼요. 근데 좀 어려워지긴 했다. 6월 모의고사라 그런지 어려워지긴 했네요. 나 신라에 뭐 하나 안 써놨나? 골프 문제 통일신라에 써놨네요. 3번까지만 볼게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예요, 신라. 아, 이거는 통일신라 할 때 하면 되겠다. 그냥 알아두세요. 구조 오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아, 발해까지 합시다. 자,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한 뒤에 조금 있다가 통일신라 위에 발해라는 국가가 세워져요. 발해라는 국가는 여기 안 썼네. 대조영이 세운 나라예요. 대조영 써두세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고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발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해동성국은 뭐냐면 바다 동쪽에 있는 굉장히 성공한 국가, 강성한 국가라는 건데, 이거는 바다 동쪽? 어디 얘기야? 중국 기준으로 동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요. 해동성국이라는 표현, 그리고 삼성육부제라는 표현, 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런 표현, 오경 15부 62주라는 표현. 발해는 좀 깊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대조영이 세웠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는 구조 오소경. 이제 신라가 커졌잖아요. 원래 수도는 경주였어. 하나였어. 근데 경주는 사실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멀리 있는 지방에서 이 한반도를 다 다스린다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 곳곳에다가, 한반도 곳곳에다가 작은 수도들을 더 둬요. 그걸 소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경이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오소경, 그래서 구조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통일신라 구조 오소경은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통일신라요. 통일신라, 신라 같이 그냥 생각하면 돼요. 신문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나와요. 근데 오답선지로 보통 나오고 정답선지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노급을 폐지했다,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냥 이런 표현 나오면 신문왕이구나. 근데 신문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라구나, 이러면 돼요. 자, 후삼국 시대. 자, 통일신라가 정치를 잘 못해요. 통일신라가 정치를 잘 못하면서 결국에 국가가 쪼개지게 돼요. 다시 쪼개져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자체가 뭐 멸망한다거나 규모가 작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통일신라에서 각각의 어떤 그 지방에서 좀 힘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얘네를 호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방에서 힘센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나 후백제야, 나 후고구려야, 그냥 나라를 다시 세워버려요. 그런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후삼국 시대의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알아두면 되는데, 후백제는 견훤이라는 사람 나오면 후백제구나 하면 되고요. 후고구려는 궁예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궁예입니다. 이 궁예가 죽고요. 그 궁예 밑에 있던 사람이 왕건인데, 이 사람이 고려를 세우면서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고 3번 다시 보겠습니다. 골품제라는 신분제를 운영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골품제, 통일신라, 신라 생각하면 되고, 구조 오소경 체제, 신라, 요거 생각하면 돼요. 자, 관리 선발 제도로 과거제를 도입했다, 고려예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팔조법을 시행했다. 팔조법 하면 어디라 그랬어? 고조선이야. 국가 운영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뒤에 나오는 조선이고요. 근대 문물을 살피기 위해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조선 중에서도 고종 얘기예요. 고종. 진짜 나중 얘기. 거의 대한제국 때 얘기인데,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있는 선지들이 뭔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고려 나오고 조선 나오고 이러니까 뒷얘기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가 아직까진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것까지 제가 다 짚어드리고 나면 여기 있는 내용들 딱 보면 얘 이때고 얘 이때고, 아니 뭐야, 얘랑 비슷한 시대가
해봤자 한 2개밖에 안 남을걸? 진짜 겁나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2개 중에 골라낼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 아, 얘는 확실히 신라는 아니야. 이러면 걔까지 딱 골라내면 딱 한 문제. 네, 딱 하나만 남는다고. 2개 중에 하나만 오지선다 해서 이지선다가 된다고. 2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좁혀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 2개 중에 고를 필요도 없어요. 헷갈리지가 않게 돼. 진짜 쉬워져요. 그래서 잘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후삼국 시대까지 했습니다.